혁명의 기운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벌이는 논쟁 장면은 흡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가들과 광장의 촛불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긴장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부패와 부정,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온통 수렁으로 처박아버린 박근혜, 최순실 일당들을 처단해달라는 촛불 시민들의 엄숙한 명령에 주춤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혹시 태극기 집회에 나와 선동하고 있는 썩어빠진 정치인들, 편견에 사로잡힌 일단의 무리들의 극악한 발악에 발목 잡혔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벙어리 영이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법률가들에게 위탁했으나 그들은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사로잡은 영은 그 아이로 하여금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면서 몸을 뻣뻣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는 그 아이를 뒤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굽니다. 태블릿 PC는 가짜다. 박근혜는 엮였다. 박근혜 탄핵은 종북 세력의 음모다. 라고 고래고래 입에 거품 물며 외쳐대는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입만 열면 종북 타령,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전 세력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편협한 시각과 경직된 사고를 깨트릴 방법은 무엇일까? 어쩌면 벙어리 영이 들려 경직된 아이를 대하는 예수의 대처가 묘책이 될 듯합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온 이들의 경직된 시각과 사고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촛불로 뒤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저들이 발악을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촛불로 그들을 품어줍시다. 100만이 안되면 1000만의 촛불로 그들 앞에 빛을 밝히고 그 촛불을 흔들고 있으면 그 발악은 잦아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 촛불 시민혁명의 국면에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 중에 하나인 사드 한국 배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8일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도 확인했다고 이렇게 정부 발표문에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안보도 충족시키고 군사적 효용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한용이라는 사드 배치에 대해 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드라는 무기체계 도입이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외교 공조를 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낼 만큼 절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성주에 내려와서 성주군청 마당에서 잘 설명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역시 한 국가의 안보는 군사상의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경제안보도 공이 충족될 때 진짜 안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을 적대하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단순한 전망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한중 만일 분쟁 때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대중국 한국의 국가적 역량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무역량이 10배 이상, 방문객 수는 15배 이상 늘어났고 사드 한국 배치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첫날 중국 소비재 관련 주식의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 증발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북방 경제협력의 대상인 러시아도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고 있기에 러시아의 경제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연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세우고 우리의 외교 노선을 미일 위주로 편중되는 결과를 낼 만한 가치를 지닌 무기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라는 총체적 안보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안보 과잉을 발생시키면서 오히려 안보 불안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속절없이 편제되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또 다른 열강들과 대결해야만 하는 민족의 명운을 걸어야만 하는 판국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사드 한국 배치가 불러올 파장 중에 가장 큰 위험성으로 저는 한반도가 제4차 조선전쟁의 전쟁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부디 부질없는 걱정이기를 바라나 제가 이런 염려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벌인 대결과 적대 위주의 대북 외교 군사안보 정책이 제4차 조선전쟁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차 조선전쟁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4차 조선전쟁이니까 1차 조선전쟁, 2차, 3차 조선전쟁이 있겠죠. 여러분들 1차 조선전쟁, 미국의 도쿄대 명예 역사 교수가 하라 아키라라는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자, 청일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1894년에서 95년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었다. 1차 조선전쟁. 왜냐? 자, 전쟁의 교전 당사국은 청나라와 일본이지만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조선반도였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선반도에 이권을 벌이고 청나라와 일본이 남의 나라 땅에서 벌인 전쟁입니다. 누가 희생당했습니까? 우리 조선 민족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꼭 10년 후에 벌어진 전쟁이 1904년에서 5년 무슨 전쟁이죠?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 누가 벌인 전쟁입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은 전쟁입니다. 역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조선반도입니다. 누가 희생당했습니까? 자, 러시아 군대도 희생당했고 일본 군인도 죽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희생자는 우리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조선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3차 조선전쟁이 어느 전쟁이겠습니까? 6.25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에서 53년에 걸쳐 일어난 한국전쟁. 자, 이게 왜 제3차 조선전쟁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냐? 이 전쟁 개전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만 6월 25일 그 한 달 후 7월 남한은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겨버립니다. 북한도 역시 넘겨버리는데 그해 12월 중국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1950년 12월 이후의 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지배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 6.25 전쟁의 진짜 성격입니다. 자, 누가 희생당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통계로 당시